크리스마스 이브의 눈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날 밤, 아들은 내게 식탁 위에 내가 앉을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나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하늘에 감사했다. 내 낡은 핸드백 속 깊은 곳, 꼬깃꼬깃한 손수건 옆에 그 수표가 아직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모아온 돈. 원래라면 오늘 밤 아들에게 선물로 주려 했던 3억 원 300 밀리언 KRW짜리 자기 압수표였다. 그 수표는 내 마지막 자존심과 함께 가방 속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비참했던 밤, 나는 우리 모자무즈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결심을 했다. 다음 날 나는 아들의 집 현관 문틈에 편지 한 통만을 남겨두었다. 그가 그 편지를 다 읽었을 때쯤 절망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모든 것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12월 24일의 아침으로. 12월 24일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겨울 새벽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난로처럼 뜨거웠다. 학교 교단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은퇴한 뒤 새벽 6시에 눈을 뜨는 것은 내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어스름한 새벽빛만이 부엌 창가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아들 민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특제 갈비찜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원작의 푸딩을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 핏물을 빼고 배와 양파를 갈아 만든 양념에 재워둔 고기를 정성스럽게 냄비에 앉혔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달콤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올해는 더욱 각별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인 상훈 씨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민우를 키워냈던 그 낡은 단독주택을 처분한 돈까지 합쳐 나는 마침내 아들의 인생을 바꿔줄 큰돈을 마련했다. 딱 떨어지는 3억 원. 달걀지단을 붙이며 나는 상상에 잠겼다. 민우가 이 수표가 든 봉투를 열어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올해 45이 된 민우는 늘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 했다. 솜씨는 좋았지만 언제나 자금이 문제였다. 엄마, 내 가게만 있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술에 취해 들어와 하소연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그의 아내이자 내 며느리인 지은이. 우리는 3년 전 그들이 결혼할 때 처음 만났다. 지은이는 나에게 늘 깍듯했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차가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38이나 되어 시어머니가 생겼으니 그 아이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다 내가 더 잘하면 될 일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음식 준비를 마친 나는 이 중요한 날을 위해 거울 앞에 섰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꺼냈다. 오늘을 위해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장만했던 옷이었다. 목에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제법 우아해 보였다. 오후 5시 정각. 예약해둔 카카오 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다. 민우의 집은 내가 사는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이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무릎 위에는 묵직한 갈비찜이 담긴 보자기, 그리고 가방 속에는 3억 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느리 지은이와 사돈 어른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도 챙겼다. 오늘 파티에는 사돈 내외분도 참석하신다고 들었다. 나는 사돈 어른들을 직접 뵙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결혼식 때도 멀리서 인사만 나눴을 뿐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바깥 사돈은 부동산 재벌이라 했고
안사도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라고 했다. 민우 말로는 그들이 대단한 인물들이라며 늘 어려워했기에 나 또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택시가 한남동 언덕을 올라 아들의 집 앞에 멈춰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대한 대문,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사람의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생각보다 손님이 훨씬 많네. 나는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갈비찜이 담긴 큰 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다. 어깨에는 선물이 가득 담긴 가방이 무겁게 눌려왔다. 대문 초인종을 누르기 전 오늘 아침 동네 미용실에서 드라이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옹색하게 매만졌다. 딩동. 잠시 후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다. 그곳에 민우가 서 있었다. 하지만 평소에 그 다정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엄마,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건조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향한 포옹도 반가운 미소도 없었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오셨네요. 우리 저녁 6시에 보기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황해서 손목시계를 힐끔거렸다. 아직 5시 40분이었다. 아니, 길이 막힐까봐 좀 서둘렀지. 밖이 춥기도 하고 민우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를 힐끔거렸다. 마치 집안에 누군가가 우리 대화를 들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더니 그는 슬리퍼를 신은 발로 현관 밖으로 한 걸음 나오며 등 뒤에 문을 반쯤 닫아버렸다. 엄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추운 공기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작고 빨랐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지은이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사업상 아주 중요한 파트너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식탁 좌석이 이미 꽉 찼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칫했다. 엄마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순간 발밑에 아스팔트 바닥이 푹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내 자리가 없다고? 내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처럼 작게 떨렸다. 내 귀를 의심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들 집에 엄마가 앉을 자리가 없다니. 네, 엄마.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오늘 오신 분들은 제 레스토랑 창업에 결정적인 투자를 해주실 수도 있는 제 사업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원래 전화드려서 오지 마시라고 하려 했는데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민우는 내 손에 들린 보자기를 쳐다보았다. 그거 갈비찜이에요? 냄새가 좋네요. 가져오셨으니 그건 제가 받을게요. 지은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면 좋아할 거예요. 그때 닫힌 문틈 사이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우아한 클래식 캐럴,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공기. 그 모든 것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와 단절되어 있었다. 민우야. 나는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여기서 울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내 엄마야. 알고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 알아요. 엄마, 안다고요. 그는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내 말을 잘랐다. 하지만 엄마도 제가 이 중요한 밤을 망치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는 다음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조용히 다시 축하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약속할게요. 내가 대꾸할 틈도 없이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화려한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지은이가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차가운 유리구슬 같았다.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세상에, 정말 서프라이즈네요. 그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영혼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재촉하고 있었다. 여보, 아빠가 그 빈티지 와인 어디 있냐고 찾으셔.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알았어. 금방 갈게. 민우는 대화가 끊긴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듯 황급히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상황이 안 돼요. 그냥 댁으로 돌아가서 쉬세요. 내일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알았죠? 그는 뻔뻔하게도 손을 뻗어 내가 들고 있던 묵직한 갈비찜 그릇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3억 원을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그 손에서 정성스레 만든 음식이 허무하게 빠져나갔다. 지은이는 이미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몸을 돌려 집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민우는 그 말을 끝으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무정하게 문을 닫아버렸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내리찍는 것 같았다. 나는 굳게 닫힌 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12월의 칼바람이 얇은 코트 깃을 파고들어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거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내가 만든 갈비찜을 지은이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지은이는 그것을 우아하게 장식된 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식탁 주변에는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가 평생 아들에게 사줄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때 유리창을 뚫고 나올 정도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밖에 누구였니? 누군가 묻는 소리였다. 아들은 와인을 따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배달 온 거예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배달.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40년의 세월. 그 모든 희생,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포기했던 나의 청춘과 인생.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어 버렸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택시를 어떻게 잡았는지, 기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멍하니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내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뿐이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일주일째였다. 70세의 늙은 몸으로 5층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갑고 어두운 정적이 나를 반겼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싶었다. 거실 구석에는 내가 장식해둔 작고 초라한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경비실 아저씨와 복지관 친구들에게 줄 양말 몇 켤레가 포장되어 있었다. 나를 위한 선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꺼냈다. 3억 원. 이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덜 먹고 덜 입고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핑계를 대며 빠지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값을 깎아가며 모은 피와 땀이었다.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내 노후를 송두리째 저당 잡혀 만든 돈이었다. 하지만 그 꿈 속에 나라는 존재는 애초에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이 지나가자 그 자리에 차갑고 명료한 분노가 들어찼다. 아니,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싸늘한 각성이었다. 나는 평생을 타인, 특히 민우를 내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돌았다. 민우가 8살 때 아빠를 잃었을 때 나는 맹세했었다. 내 아들이 기죽지 않게 하겠다. 최고로 키우겠다. 투잡, 쓰리잡을 뛰며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 결과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중요하지 않은 늙은이가 되었을 뿐이다. 나는 거실 한 구석의 작은 책상으로 걸어가 스탠드 불을 켰다. 그리고 편지지 한 장과 펜을 꺼냈다. 펜 끝에서 망설임 없이 글씨가 쏟아져 나왔다. 내 생애 처음으로 아들이 아닌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만년필 끝에서
검은 잉크가 흘러나와 하얀 편지지 위를 적셨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들을 토해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써본 적 없던 그 시간들이 이제야 비로소 내 손끝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우에게 지난 45년 동안 너는 내 우주의 중심이었어. 내가 내린 모든 결정, 내가 감내한 모든 희생은 오로지 너를 위한 것이었단다. 내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나는 네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겠다고,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했었지.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쳤어. 오늘 밤 원래는 너에게 줄 선물이 있었단다. 내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장 바닥에서 푼돈을 아껴 모은 내 인생의 결실 3억 원짜리 수표였어. 네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네 꿈의 레스토랑을 드디어 열 수 있게 해줄 종잣돈이었지. 하지만 내 집 현관 앞에 서서 네가 엄마가 앉을 자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자식이 부모에게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사랑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너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지? 그래,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지금 내 식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이 편지 뒤에 법무법인 공증을 받은 퇴거 통보서를 동봉한다. 너도 알다시피 지금 네가 지은이와 살고 있는 그 한남동 빌라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내 것이었지. 처음 그 집을 살 때는 너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깨닫고 보니 그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바친 헛된 희생 중 하나일 뿐이었어. 너희에게 30일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짐을 싸서 나가거라. 유예 기간은 없다. 변호사를 찾아가도 소용없을 게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하고 등기부 등본상 그 집의 주인은 명백히 나니까. 네가 너의 크리스마스 식탁에 내 자리는 없다고 말했을 때 나 또한 결심했단다. 내 집에도 더 이상 너를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평생 모은 이 3억 원과 저 집을 팔아서 나올 돈,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일에 쓸 생각이다.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말이야. 나는 여행을 떠날 거야. 평생 꿈만 꿨던 곳들, 너를 최우선으로 두느라 수십 년을 미뤄왔던 그곳들로 갈 생각이다. 나를 찾지 마라. 연락하려고도 하지 마. 내가 준비가 되면,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하마.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이수정슴, 추신. 이 편지는 내 식탁에 앉을 자격은 없지만 내가 잠자는 집의 지붕을 소유할 자격은 있는 중요하지 않은 엄마가 보내는 거란다. 나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잉크 자국 근처에 떨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퇴거 통보서 서류와 함께 밀봉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나는 이 편지를 민우의 집 현관 앞에 두고 올 생각이었다. 고개를 들어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낡은 아파트에는 수많은 추억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공허함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이 없음을 깨달았다. 아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에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병원이 내 집이 되어버린 나이였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독감은 나를 무너뜨리는 대신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 그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민우 엄마로서만 살아야 했던 의무감. 내 이름 이수정을 지우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그 무거운 족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다. 10여 년 전 교직원 연수 때 마지막으로 썼던 먼지 쌓인 가방이었다. 침대 위에 가방을 펼쳐놓고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넣었다. 짐은 많을 필요가 없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길 위에서 사면 그만이었다. 옷을 개어 넣는 동안 24시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그 불길은 이제 나를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되고 있었다. 그것은 결심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에너지였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길고도 고요한 크리스마스의 밤이 지나갔다. 12월 26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거울 앞에 앉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마치 아주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아니,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을 맞이하는 의식처럼 정성스럽게 단장했다. 택시를 타고 다시 민우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운전대를 잡은 기사님은 내가 종종 이용했던 개인 택시 기사 김 씨였다. 그는 과묵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부터 늙은 노인이 봉투 하나를 들고 나서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거리는 축제가 끝난 뒤에 쓸쓸함으로 가득했다. 화려하게 반짝이던 크리스마스 장식들은 차가운 아침 햇살 아래서 빛을 잃고 초라해 보였다. 텅 빈 거리를 달려 민우의 집,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서 그들에게 살게 해준 내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는 여전히 낯선 고급 세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마 사돈 어른들의 차이거나 밤새 파티를 즐기고 자고 가는 중요한 손님의 차일 것이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봉투 속에는 내 결별 선언과 함께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잔혹하게 배우게 될 교훈이 담겨 있었다. 밤새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엄마 자리는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말들이 불에 달군 인두처럼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70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내가 그동안 내렸던 모든 헌신적인 결정들이 밟히는 것 같았다. 현관 앞 웰컴이라고 적힌 발판 아래에 봉투를 밀어 넣었다. 눈에 띄도록 귀퉁이를 살짝 밖으로 빼두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민우의 얼굴도 며느리의 얼굴도 나를 대신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그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다. 택시에 다시 올라탔지만 나는 기사님에게 바로 출발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딱 1분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기사님은 백미러로 내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았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냥 저 편지를 가져가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다. 그냥 가버릴까,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였다. 끼익, 현관문이 열렸다. 민우였다. 그는 실크 잠옷 가운 차림으로 아마도 조간신문을 가지러 나온 듯 부스스한 모습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발판 아래 삐져나온 봉투를 발견했다.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든 그는 추운 현관 앞에 서서 곧바로 봉투를 뜯었다. 차창 너머로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가는 그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해갔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극심한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평소 침착하고 젠틀한 척하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의 찬가면만이 남아있었다. 뭐야? 그가 소리치는 비명이 닫힌 차창을 뚫고 들려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길가에 정차해 있는 우리 택시를 발견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의 눈에 나를 알아봤다는 성광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그는 구겨진 서류 뭉치를 손에 쥐고 흔들며 잠옷 차림으로 아스팔트 위를 질주해 택시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노망났어? 김 기사님이 깜짝 놀라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르신. 저 사람. 내 심장은 쿵쿵거리며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나는 최대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출발하세요, 기사님. 어서요. 택시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우는 어느새 차 바로 옆까지 따라 붙어 있었다. 그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차창을 쾅쾅 두드렸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 집은 내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의 고함 소리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할망구가. 은혜도 모른다고. 그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많다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지은이가 얇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그 뒤로 점잖게 차려입은 사돈 내외까지 놀란 표정으로 따라 나왔다. 한남동의 고요한 아침을 깨트리는 이 난장판을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엄마가 미쳤어. 민우는 택시를 쫓아가며 서류를 허공에 휘둘렀다. 우릴 쫓아내겠대. 30일 안에 방 빼래. 택시가 속도를 높이며 그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다 거절당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비싼 잠옷을 입고 길바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꼴이라니. 그의 손에서 펄럭이는 퇴거 통보서는 마치 패배를 알리는 백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선전포고의 깃발처럼 보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첫 번째 전투의 승자는 나였으니까. 택시가 코너를 돌아 큰 길로 접어들자 내 핸드백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떴다. 나는 무시했다. 곧이어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에는 며느리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묘한 평온함이 나를 감싸 안았다. 몇 시간 뒤면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이다. 택시가 아들이 잠시 머물렀던 그 고급스러운 한남동 빌라촌을 벗어나 강변북로에 진입했을 때 나는 가방 속에서 원래대로라면 아들의 손에 쥐어주려 했던 그 봉투를 꺼냈다. 3억 원짜리 자기압수표, 내 평생의 노동과 절약, 그리고 인내가 응축된 종이 한 장. 나는 잠시 그 숫자를 내려다보았다. 일금 3억 원정. 이 돈이면 민우는 그토록 원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청담동 한복판에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그 식탁 위에 내 자리처럼 증발해버렸다. 나는 주저없이 수표를 양손으로 잡았다. 찌익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달리는 택시 안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그것을 반으로 찢고 다시 반으로 또다시 잘게 찢어버렸다. 마치 내 지난 과거와의 인연을 끊어내듯 아들에 대한 맹목적이었던 헌신을 조각내듯 나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다. 잘게 찢긴 종이 조각들이 내 손바닥 위에 하얀 눈송이처럼 쌓였다. 이것은 한 챕터의 끝이었다.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모았던 이 돈은 이제 은행에 재발행 요청을 하여 오로지 나의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로 쓰일 것이다. 그래, 내 아파트는 퇴거 기한이 지나면 내 변호사가 즉시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다. 민우와 지은이는
이제 그들의 현실적인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아 서울 바닥을 헤매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을 유지할 만한 집은 찾기 어려울 테지. 어쩌면 그 대단하신 사돈댁에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통쾌했다. 그들의 그 화려한 식탁에 나를 위한 의자 하나 놓을 공간이 없었듯이 이제 그들의 삶에도 안락한 공간은 없을 것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겨울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70년 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의 맛이었다. 그것은 내가 밤새 정성스레 끓였던 갈비찜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짜릿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 연락처 목록은 단촐했다. 아들, 옆집 박 여사, 고향 친구 미경이, 그리고 가끔 몸이 아플 때 죽을 시켜 먹던 본죽 사장님. 단 4명뿐이었다. 나는 미련 없이 전원 버튼을 눌러 전화기를 껐다. 검은 화면이 나를 비췄다. 이제부터 나는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철저히 고립된 자유를 택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들뜬 표정의 가족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캐리어를 끌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 활기찬 소음 속에서 나는 홀로 섬처럼 서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공사 카운터로 걸어갔다.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지상직 직원이 나를 보며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장 빨리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한 장 사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네. 목적지는 어디로 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이곳에서, 민우가 있는 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만 있다면 어디든 좋아요. 아주 멀리 가는 곳으로요. 직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침 이 시간 뒤에 출발하는 포르투갈 리스본행 직항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리스본. 나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젊은 시절 문학소녀였던 나는 늘 유럽을 동경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으며 낡은 돌길과 역사가 숨쉬는 그곳을 걷는 꿈을 꾸곤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민우를 낳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며 그 꿈은 사치스러운 망상이 되어 낡은 일기장 속에 묻혀버렸다. 그런데 리스본이라니,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대서양의 시작. 내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으로 그보다 완벽한 곳은 없을 것 같았다. 완벽하네요. 그 표로 주세요. 발권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다. 칠순의 노파가, 그것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혼자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모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이것은 아마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1순위에 두었다는 해방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았다. 그제야 나는 잠시 민우 생각을 허락했다. 지금쯤 정신을 차렸을까? 내 편지를 다 읽었겠지. 연락이 안 되는 걸 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고통스러워하길 바라는 사악한 마음이 있었다. 내가 어젯밤 그 문 앞에서 느꼈던 비참함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그가 맛보길 바랐다. 하지만 또 다른 한구석, 여전히 어미인 나는 나의 이 부재가 그를 성장시키기를, 그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리스본행 K913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내 상념을 끊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자락을 여미고 나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줄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도시,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땅에 묻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던 그 도시가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지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별의 의식이었다. 민우 엄마로서 살아온 지난 챕터에 찍는 마침표였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왔다. 가방 속에 잘게 찢겨 들어있는 3억 원의 수표 조각들이 떠올랐다. 그래, 비록 늦었지만 그 돈은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 쓰일 것이다. 리스본은 시작일 뿐이다. 파리, 로마, 아테네. 내가 아들의 꿈을 우선순위에 두느라 가보지 못했던 그 모든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그 미래는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리스본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청명한 푸른 하늘로 나를 맞아주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낯선 바다 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가 폐부 가득 들어왔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예약한 구시가지 알파마 지구의 작은 부티크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오래된 타일 장식인 아줄레주가 벽면을 장식한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나보다 대여섯 살쯤 어려 보이는 중년의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봉디아, 봉디아, 봉디아. 리스본은 처음이신가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다. 나는 서툰 영어로 천천히 대답했다. 네, 처음이에요. 사실 해외여행 자체가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곧 더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 세상에,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가장 전망이 좋은 방을 드려야겠어요. 환영합니다, 마담. 그녀의 배려로 배정받은 방에 들어서서 커튼을 젖히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창밖으로 태주강, 타고스 리버의 넓은 물결이 펼쳐져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에서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춤을 추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4월 25일 다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닮아 위엄 있게 서 있었다. 나는 창가에 놓인 벨벳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풍경에 압도되어 있었다. 도시 전체가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조금 늦었지만 결국 왔군요. 잘 왔어요, 수정 씨.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혼자 밖으로 나갔다. 구시가지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마치 미로처럼 매혹적이었다. 노란 트램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어디선가 애절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식당 한쪽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포르투갈의 전통 음악인 파도페두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운명에 대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정서는 한국의 한관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 노래는 내 영혼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대구 요리인 바칼라오와 상큼한 그린 와인, 브이뇨 브이엘데 한 잔을 주문했다. 낯선 음식, 낯선 언어, 낯선 음악, 와인 잔을 기울이며 문득 깨달았다. 리스본 공항에 착륙한 이후 단 한 번도 민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물리적인 거리가 벌어지자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그를 잊은 것은 아니었다.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가슴을 난도질하던 그 날카로운 통증은 이제 둔탁한 멍자국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의 리스본 밤거리를 향해 조용히 건배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고독한 자유를 위하여. 리스본에서의 이주는 내 영혼의 재활 훈련과도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성 조르제 성에 올라
붉은 지붕들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고 벨렘 지구에서 갓 구운 에그타르트 파스텔드 나타를 베어 물며 달콤함을 느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의 성질도 변해갔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었다면 이제는 묵직하고 둔한 멍울 같은 것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민우 엄마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그저 호기심 많은 여행자 이수정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낯선 사람들과 서툰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며 나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용감하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리스본을 떠나 다음 목적지로 정한 곳은 파리였다. 나는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택했다. 땅의 결을 느끼며 차창 밖으로 변해가는 풍경을 눈에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차가 국경을 넘고 끝없이 펼쳐진 녹색 들판과 작은 마을들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1km씩 더 멀어지고 새로 태어날 나에게 1km씩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파리는 내가 책 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말의 지구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카페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다. 그곳에서 나는 말이라는 프랑스 여인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5년 전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어느 오후 그녀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홍차를 마시며 마리가 말했다. 남편이 떠났을 때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죠. 나에게는 아직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다는 걸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수정. 그녀의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래, 나에게도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 비록 칠순이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살 자격이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갔다. 나는 로마의 웅장한 콜로세움 앞을 거닐었고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르네상스의 숨결에 압도되었으며 베네치아의 구불구불한 운하를 따라 곤돌라를 탔다. 가우디의 건축물이 춤추는 바르셀로나를 지나 렘브란트의 빛이 머무는 암스테르담까지 나는 각 도시마다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었다. 단골 카페를 정해 웨이터와 눈인사를 나누고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는 뒷골목을 탐험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세상 전체가 나의 집이 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도착했다. 비엔나의 링슈트라세, 에인스트라세에 있는 우아한 카페, 자허, 카페, 사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고풍스러운 실내에 앉아 나는 진한 초콜릿 케이크인 자어토르테와 크림을 얹은 아인슈페너 한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방 깊숙한 곳에 꺼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지잉, 지잉, 지잉.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화면이 멈출 줄 모르고 깜빡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메시지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민우 12월 27일. 엄마,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걱정돼서 미치겠어. 민우. 1월 3일 서울 시내 병원 다 뒤져봤는데 엄마가 없어. 집에도 가봤는데 비어있고 이웃들도 모른대. 제발 살아있다고만 해줘.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걱정에서 절박함으로 그리고 분노와 원망으로 변해갔다. 민우 1월 25일. 흥신소에 의뢰했어. 리스본으로 출국했다면서.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리고 그 퇴거 통보서는 또 뭐야? 진짜 우리를 쫓아낼 생각이야. 당장 전화해. 음성 메시지함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 속 민우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엄마, 이사 갈 준비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은이가 지금 난리 났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노발대발하시고 엄마가 진명이를 엄마 앞으로 해둔 걸 미리 말 안 한 건 사기라고까지 하세요. 당장 들어와서 해결해요. 하지만
2주 뒤의 음성 메시지는 흐느낌과 섞여 있었다. 변호사가 방법이 없대요. 집이 완전히 엄마 거래요. 우리가 나가는 수밖에 없대요. 근데 엄마, 나 지금 식당 자금 때문에 돈 다 묶인 거 알잖아요. 이 동네 수준에 맞는 전세 못 구해요. 지은이가 친정으로 가겠대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그리고 가장 최근, 불과 3일 전에 온 메시지. 엄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의로 안 보는 거겠죠. 내가 엄마라도 그랬을 테니까. 우리는 결국 쫓겨났어요. 지금은 강북의 작은 빌라 월세로 들어왔어요. 지은이는 못 견디겠대요.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이혼하자고 하네요. 장인어른 댁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레스토랑은 결국 내놨어요. 장사가 안 돼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엄마,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크리스마스 그날 밤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아들의 젖은 목소리를 듣는 동안 내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카페의 웨이터가 놀라서 티슈를 건넸다. 마담, 괜찮으신가요? 알레슨 어트농?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그냥 집에서 온 소식 때문이에요.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자어토르테의 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민우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부재가, 내가 내린 가혹한 결정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통쾌했다. 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존재가 부정당하는 비참함을 똑같이 겪어보기를 바랐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한구석, 여전히 그의 엄마인 나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다. 아들이 이혼을 당하고 꿈꾸던 가게를 잃고 월세방을 전전한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건 그를 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어야 했다. 나는 긴 고민 끝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민우에게 나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유럽을 여행하며 평생 꿈꿔왔던 곳들을 두 발로 걷고 있단다. 이 여행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내 메시지들은 다 들었다.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집에 대한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집은 매각될 거고 그 돈은 온전히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될 거란다. 너를 최우선으로 두느라 수십 년간 미뤄왔던 내 미래 말이다. 내 사과 진심이라고 믿음아. 그래, 때로는 잃어버려야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너는 엄마 자리는 없다고 했던 그날 밤에 나를 잃었고 나는 내가 훌륭하게 키웠다고 자부했던 아들을 잃었단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닐 거야. 일방적인 희생과 당연한 헌신은 끝났다. 서로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겠지. 나에게는 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단다.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하마.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는 다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 비엔나의 거리를 걷는데 발걸음이 한결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나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프라하의 카렐교를 건너고 베를린의 장벽 앞에서 역사를 되새기고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을 보았다. 그리고 스톡홀름을 거쳐 마침내 눈과 얼음의 땅 노르웨이에 도착했다.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밤하늘이 맑게 갠 날, 나는 숙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록색과 보라색의 빛이 커튼처럼 너울거리기 시작했다. 오로라였다. 마치 고대 신화 속 영혼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롭고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차가운 북유럽의 바람 속에서 그 장엄한 빛의 향연을 바라보며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었다. 내 안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일, 나 자신을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즉,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가락이 추위와 격양된 감정으로 떨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민우의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터치했다. 또르르, 또르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다. 달칵,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지쳐 있었다. 국제전화 번호가 낯설어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우야,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민우야, 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 엄마. 세상에, 엄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몸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질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지금 노르웨이에 있어. 나는 밤하늘에서 춤추는 초록빛 커튼을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머리 위로 오로라가 흐르고 있단다. 내 평생 본 것 중 가장 비현실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이야. 노르웨이요? 민우는 혼란스러운 듯 되물었다. 그동안 계속 세계 여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평생 꿈꿔왔던 곳들을 다니고 있어. 그리고 단순히 여행만 하는 게 아니란다. 민우 엄마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졌을 때 과연 이수정이라는 여자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중이야.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리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이해와 반성의 침묵이었다.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갈라져 있었다. 제가 모든 걸 다 망쳤죠. 그렇죠.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엄마가 저를 위해 며칠을 고생해서 만든 그 갈비찜을 들고 오셨는데 저는 엄마를 문전박대하고 쫓아냈어요. 그래 그랬지. 나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부인하거나 그날의 상처를 축소하고 싶지 않았다. 정말 아팠단다. 민우야. 내가 살면서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컸어. 살이 찢기는 것보다 더 아팠다. 평생 저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들의 자주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편지를 읽고 퇴거 통보서를 받았을 때 악몽에서 깬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죠. 나는 눈을 감고 차가운 북유럽의 바람을 느꼈다. 머리 위에서는 오로라가 계속해서 영혼의 춤을 추고 있었다. 내가 떠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물었다. 메시지에서 이사를 가야 했다고 이혼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거니?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이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침 엄마 편지랑 통보서를 발견하고 솔직히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엄마가 탄 택시는 떠나버렸고 저는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정말 추태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골랐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은 명백히 엄마 명의였으니까요. 우리 구두 약속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없더라고요. 결국 30일 안에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시 외곽에 아주 작은 빌라 월세를 얻었어요. 지은이는 딱 하루 버티더군요. 그 친구 넓고 화려한 곳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사실 이혼은 예견된 일이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 씁쓸한 웃음기가 스쳤다. 2달 전에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가진 게 없어지니까 그 사람도 떠나더군요. 유감이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아들이 고통받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한 건 아니었다.
그저 존중과 가족의 가치를 깨닫길 바랐을 뿐이다. 아니요, 유감일 거 없어요. 민우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엄마. 지은이와의 결혼 생활은 제가 엄마를 대했던 방식만큼이나 껍데기뿐이었어요. 지은이는 제 배경, 돈,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체면 때문에 저랑 살았던 거예요. 집이 날아가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레스토랑은? 나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한 달 전에 팔았어요.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깨닫고 보니 그 화려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제 진짜 꿈이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그리고 그 잘난 친구들한테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만든 가짜였죠.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니? 저 다시 예전처럼 요리 가르쳐요. 수화기 너머로 그가 미소 짓는 것이 느껴졌다. 기억나세요? 저 고등학생 때 복지관에서 아이들한테 요리 가르쳐 주는 거 좋아했잖아요. 지금은 조그만 쿠킹 스튜디오를 하나 열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온전히 제 거예요. 찾아오는 학생들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요리가 좋아서 배우려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순간 가슴 뭉클한 자부심이 차올랐다. 이거야말로 내가 알던 내 아들 민우였다. 허세와 거칠애에 찌들기 전 순수하게 요리를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내가 홀로 키워낸 그 착한 아이. 정말 멋지구나, 아들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삶에 찾아온 이 거대한 폭풍과 변화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엄마, 언젠가 돌아오실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약해져 있었다. 나는 다시 밤하늘의 오로라를 올려다보았다. 아직은 모르겠다. 민우야. 이 여행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 나는 지금 70년 동안 몰랐던 나 자신을 만나고 있거든. 이해해요.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그는 수긍했다. 언젠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민우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용서의 길 위에 서 있단다. 하지만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야.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아니고 그건 과거의 고통이 내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내가 선택하는 거야. 평생 저를 안 보셔도 할 말 없어요.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부드럽게 정정해 주었다. 나는 그저 이 여정을 마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로서의 이수정이 아니라 인간 이수정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 때까지 말이다. 그럼 인간 이수정은 어떤 분인가요? 그가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글쎄다. 꽤 용감하고 호기심 많고 모험을 즐기는 할머니더구나.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야. 엄마는 원래 항상 그런 분이셨어요. 민우가 나직이 말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이죠.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원망이 아닌 화해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집한 돈말이다. 나는 화제를 돌렸다. 나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했어. 그건 엄마 돈이에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포르투갈에 작은 집을 하나 살 생각이다. 내가 말했다. 리스본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 마을에 말이야. 올리브 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고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깰 수 있는 그런 돌집을 봐뒀어. 거기서 정착할 생각이다. 정말 완벽하게 들리네요. 민우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나를 보러 오고 싶다면.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다. 그 집에는 너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 두마. 그리고 식탁에는 네가 앉을 자리도 항상 마련해 둘 거야. 언제나.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억눌린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고 싶어요.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가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오렴. 나는 약속했다. 하지만 내가 돌아갈 때는, 혹은 내가 올 때는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새로운 여자의 모습으로 널 맞이할 거야. 희생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 멋진 여사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계속 연락하자는 약속과 함께 전화를 끊자 마치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이라는 책에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챕터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내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사두었던 그 집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재정적, 정서적 독립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았던 그 3억 원은 이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되고 있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나는 민우와 규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 통화를 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쿠킹 스튜디오 사진을 보내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평범한 주부들, 학생들과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그의 모습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예전 모습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나 역시 나의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내가 가본 도시들,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찍은 풍경 사진들을 공유했다. 마침내 내가 포르투갈의 작은 해안가 마을인 카스카이 근처에 꿈꾸던 완벽한 집을 계약했을 때 나는 그 사진을 민우에게 보냈다. 대서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고 하얀 집이었다. 민우의 답장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엄마에게 딱 어울리는 완벽한 곳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언젠가, 아마도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거기로 가도 될까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위해 요리할게요. 식탁에 제 자리도 꼭 남겨주세요. 나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다가오는 내년 크리스마스는 분명 다를 것이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궁상맞게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아들의 집 현관에서 문전박대당하며 쫓겨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 내가 주인인 집에서 말이다. 그곳에서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수정이라는 온전하고 독립된 한 여성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민우가 약속대로 찾아온다면 그 식탁에는 분명히 그를 위한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다. 그가 이제는 내가 기꺼이 내 식탁에 초대하고 싶은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타인이 주는 것보다 타인의 본질을 존중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의 일은 우리 둘 모두에게 뼈아픈 고통이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들이 의례 그렇듯 고통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때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기 위해 잃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진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익숙한 안락함을 박차고 나오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홀로 텅 빈 집에서 맞이했던 그 비참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는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나 자신을 되찾아 주었고 내 아들에게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선물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리스본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올리브 나무가 춤추는 것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 내 식탁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 그곳엔 나라는 주인이 꽉 차게 앉아 있으니까.